안녕하세요. 쓸데없이 공부 많이 하는 언니들 쓸공언니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글로벌 경제 감각을 관리해드리는 정관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여러분과 함께 경제 공부하는 최열정입니다. 네, 쓸공님들 지난주도 잘 보내셨죠? 네. 오늘도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은 열정 씨의 경제책 소개 시간이죠? 맞아요. 네. 오늘 오면서 날씨를 좀 느껴봤거든요. 네. 찬바람이 많이 불기 시작했더라고요. 아침 저녁으로는 그래요. 그렇죠. 햇볕은 좀 따뜻한데 그늘로만 가면 좀 으슬으슬한 그런 시기가 이제 시작되었죠. 맞아요. 그래서 11월이고 벌써 네. 올해도 이제 2개월밖에 남지 않았거든요. 아, 벌써요. 제가 이렇게 이제 연말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겠죠? 연말이 되면 우리가 꼭 공부하고 넘어가야 하는 분야가 있지 않겠습니까? 2025년 경제는 어떨지,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자본시장, 그리고 자산시장은 어떠할지 짚어보고 넘어가야 하는데요. 네. 그래서 제가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머니트렌드 2025라는 책을 읽고 왔습니다. 아, 올해도 역시 변함없이. 네. 아, 벌써 3년째네요. 그죠? 네. 이맘쯤 되면 찐 쓸공님들은 아, 이거 머니 트렌드 할 때가 됐는데 라고 기다리셨을 것 같아요. 아, 그랬을까요? 뭐 많은 분들이 기다려주셨다고 치고 기대에 부합하도록 오늘도 열심히 한번 해볼게요. 네. 2025년 돈의 흐름을 알아보기 전에 머니트렌드 2024년의 예측은 어느 정도 정확했는지 우리가 되짚어보는 시간을 먼저 가져볼 건데요. 네. 2년 전으로 먼저 돌아가서요. 2023년 머니트렌드의 경제 전망에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키워드가 있었어요. 네. 바로 이제 긴축의 시대라는 키워드였거든요. 아, 말씀하시니까 생각이 나네요. 그렇죠. 네. 이때 이제 저자인 김광석 실장님이 네. 2023년 2분기 정도가 금리의 고점일 것이고 고점 이후 일정 기간 금리가 동결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었거든요. 아, 맞아요. 실제로 2022년 3월에 시작된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이 2023년 7월까지 이어졌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후에 1년 넘게 동결되다가 이제 최근에 와서야 2024년 9월이 돼서야 인하가 시작되었잖아요. 그러네요. 사실 이 부분만 보면 네. 이 김광석 실장님 약간 쪽집게 도사님처럼 예측이 들어맞으신 것 같아서 신기하더라고요. 그러네요. 아니, 쪽집게 도사님이라고 하니까 옛날 만화가 생각난다. 배추도사, 무도사. 이거 아시는 분들은 연령대가 좀 있으시지. 네. 우리 딸도 이거 알더라고요. 진짜? 요즘 짤 같은 거로 그래요? 접해가지고 엄마 무도사 알아? 막 이러더라고요. 되게 귀엽잖아, 둘 다. 그러니까. 너무 재밌는 만화였는데. 네, 그래서 이제 주방에서 요리하다 배추 보고 이제 무 보면은 그 노래가 기억나더라고. 아, 도사님들인데 이 도사님들을 내가 요리하다니. 그쵸, 맞아. 우리랑 공감해 주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2023년 연말에 이제 7월에 있었던 마지막 금리 인상이 끝나고 네. 금리 동결이 시작되는 그 시점에 네. 머니트렌드 2024가 발간이 되었거든요. 아, 그래요? 그리고 이 2024년 머니트렌드 책에서 제시한 경제 전망 키워드는 네. 바로 이제 중금리의 시대였습니다. 아, 이거는 기억나요. 작년 거라. 그쵸. 네, 중금리의 시대. 중금리의 시대. 네. 책에서는 구체적으로 2024년 중금리의 서막이 열리면서 경제에 그린라이트가 켜질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고요. 이 그린라이트라는 것이 인플레이션이 이제 안정기에 접어들고 경기도 나쁘지 않은 그런 잔잔하게 좋은 시기일 것이다 라고 예측을 했다는 거죠. 네, 잔잔하게 좋다니까. 잔잔하게 좋은 거. 이거 좋은 시기 아니에요? 네. 사실? 나이 그렇게요? 들어서 보면 잔잔하게 좋은 게 제일 좋은 것 같아. 맞아. 너무 막 그렇게 자극적으로 좋은 건 좋은 게 맞아. 아니야. 그 도파민은 막 이렇게 뿜뿜대는데 그러고 맞아. 나면 또 기력이 확 떨어지더라고요. 맞아. 네. 세로토닌적인 즐거움. 그죠? 그 행복감이 좋은 거죠. 맞아. 자, 2024년 11월 현재 시점에서 돌아보면요. 네.
2024년 특히 한국 경제가 책에서 말한 경기가 잔잔하게 그죠? 세로토닌처럼 좋은 그런 기간이었나? 약간은 좀 갸우뚱하게 되는 면이 있거든요. 맞아요. 저도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데 네. 예측이 딱 맞아떨어지지는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체감적으로는 들거든요. 그렇죠. 뭐 이렇게 좋았다는 느낌은 많이 없었어요. 맞아. 네. 그렇다면 어떤 예측이 맞고 어떤 예측이 빗나갔는지 좀 더 자세하게 이제 반성의 시간 한번 가져볼게요. 네. 왜 그분이 쓰신 책을 우리가 반성하는지. 그렇게. 그냥 같이 저자 물알체 됐어 지금. 맞아. 3년 동안 읽다 보니까 약간 그 책의 저자가 된 느낌이에요. 그렇죠. 네. 대변인이 된 것 같아요. 맞아. 네. 먼저 기준금리부터 좀 살펴보면요. 네. 2024년 초부터 네. 사실 이제나 저제나 기준금리 인하가 언제 시작될까 기다리고 기다렸지만 사실 맞아. 2024년 9월까지 인하 시점이 미루어졌잖아요. 맞아요. 2024년 초반에 많은 전문가들이 금리 인하의 시작점이 3월일 것이다. 아니다. 5월이다. 이런 식으로 여러 예측들을 내놓으면서 더 혼란스러웠던 기억이 나요. 맞아요. 이렇게 이제 금리 인하가 늦어진 이유는 일단 물가가 완전히 잡혔다는 확신까지 시간이 좀 걸렸고요. 반면에 경기는 특히 이제 미국의 경기는 네. 금리를 인하할 필요성이 제기될 정도로까지 나빠지지 않았어요. 꽤 튼튼하게 버텨줬죠. 맞아요. 최근에 이제 미국 고용 지표가 살짝 안 좋아지는 경향이 보인다면서 연준이 9월에 비컷을 실시했는데요. 네. 지난 에피소드 중에 126화 기준금리로 세상을 움직이는 법 여기에 보면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결정은 미국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맞아요. 큰형님 눈치를 좀 볼 수밖에 없다. 그렇죠. 그러니 미국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한국 역시 뭐 체감 경기는 좋지 않을 수 있지만 금리 인하를 참고 또 참아야 하는 캔디. 참고 캔디의 상황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그렇다면 2024년 3분기까지는 고금리가 유지되었다고 볼 수 있고요. 네. 4분기가 돼서야 마침내 중금리의 서막이 열린 것 같은데요. 그렇죠. 저자분이 2024년 하반기부터 금리 인하다라고 이제 정확하게 예측을 하셨다라면 이분도 쪽집게 도사가 되실 수 있었는데 배추도사, 무도사 반열에 올라가셨을 텐데. 그러니까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죠. 그러네요. 네. 기준금리가 이렇게 동결되고 있는 상황은 사실 2024년 경제 상황이 어땠는지를 짐작하게 해주거든요. 네. 앞서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머니트렌드 2024 책에서는 분명 그린라이트라는 표현을 쓰면서 잔잔하게 좋은 경기를 예측했는데요. 네. 미국 경제 상황부터 보면 미국은 경기가 진짜 꽤 좋았어요. 그렇죠. 보통은 금리를 인상하면 그 부작용으로 불경기가 찾아올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렇죠. 돈이 시중에 줄어들면서.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미국의 경우에는 고금리가 유지되고 있음에도 2024년 실물 경기 측면에서 경제 성장률도 괜찮았고요. 네. 그리고 자산 시장의 분위기도 좋은 그런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맞아요. 이거 부동산 위험한 거 아니냐 했는데 어쨌든 잘 넘어갔어. 맞아요. 그래서 미국만 보면 골디락스 시대라는 이제 책의 표현이 맞았다라는 생각이 들죠. 그러네요. 이 미국이 이렇게 좋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죠. 네. 미국의 금리가 높아서 강달러인 것도 있고 네. 세계 곳곳의 전쟁으로 인해서 안전자산을 선호하는 현상이 한몫을 했고요.
이 안전자산 대표적인 거 달러. 그렇죠. 그죠? 맞아요. 또 IRA와 같이 보호무역 정책을 펴면서 미국 국내에 투자가 많아진 것도 한 가지 이유가 될 것 같네요. 맞아요.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네. 사실 G7 국가 중에서 유일하게 2%대의 경제 성장률을 미국이 보여줬다고 하네요. 와, 2%면 정말 선진국 2%면 후진국의 뭐 5, 6%예요. 맞아요. 네. 네. 반면에 미국을 제외한 세계 경제, 이제 특히 한국은 네. 과연 그린라이트가 켜진 걸까 하는 의구심이 좀 들잖아요. 네. 물가 상승률이 정상 범주로 돌아왔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높은 물가와 거기다가 이제 고금리가 오랫동안 유지되면서 부채에 네. 대한 부담도 커졌고요. 맞아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내수 시장, 이제 네. 특히 민간 소비나 기업의 투자 측면에서 네. 그린라이트가 켜졌다고 볼 수는 없지 않을까 싶거든요. 맞아요. 아, 물가 정말 높아요. 요새 떡볶이 값이 왜 이렇게 비쌉니까? 집에서 그죠? 해 먹어야 돼요. 사 먹을 수 없어. 진짜 우리 네. 어릴 때는 정말 주머니에 동전 몇 개 있으면 먹을 수 있는 그죠? 이게 약간 소울푸드잖아요. 그쵸, 친구들이랑 우정을 쌓는 음식. 아, 이게 이렇게 비싸졌어요. 맞아요. 네. 애들 용돈 줄 때도 뭐 친구들이랑 뭐 사 먹으러 간다 그러면 기본 한 10,000원, 20,000원은 줘야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아, 정말 물가가 너무 높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나마 우리나라 경제에서 다행이었던 것은 네. 수출 시장이 좋았기 때문에 그럭저럭 목표 성장률인 2.4%를 간신히 도달하는 것 아니야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네. 또 얼마 전에 발표된 이제 3분기 실적에서는 네. 수출 실적마저 나빠지면서 네. 2024년 성장률에 그린라이트가 아니라 오히려 빨간불이 켜진 상태라고 하네요. 아이고, 걱정이네요. 그렇죠. 아유. 네. 이 세계 경제가 다 같이 어려운 게 아니라 미국은 어떻게 보면 미국만 좋았다고 하니까 뭔가 좀 씁쓸한데요. 그렇죠. 우리나라도 좋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맞아요. 미국과 한국이 좋았다. 와, 이랬으면 참. 그러게요. 네. 계속해서 2024년을 복귀해 보면요. 네. 2024년 자산 시장은요. 머니트렌드 2024에서 해당 섹션을 담당하신 투자자문사의 김현준 대표이사님은 네. 순환론 측면에서 강세장 초입으로 예상을 했었거든요. 본격적인 경기 확장과 자본시장의 강세장이 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예측을 하셨는데요. 네. 뭐 어쨌든 세계 자산 시장 중에 이제 가장 큰 미국 주식 시장만 놓고 본다면 이 예측도 맞는 예측이었던 것 같아요. 주식 시장도 이제 미국만 보면 좋았다. 또다시 씁쓸하네. 그래서 결국 미국 주식 투자 많이 하신 분들 이익 많이 보셨죠. 그렇죠. 네. 맞아요. 아, 정말 요새 엔비디아 보면 막 무섭습니다, 이거. 그러니까. 그죠? 테슬라도 그렇고. 그죠. 우리나라는 오를 때도 있기는 했지만 사실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맞아요. 국장하신 분들은 좀 마음고생을 하셨을 것 같아요. 맞아요. 반면에 이제 부동산 시장은요. 중금리 시대와 수요 감소라는 요인으로 인해서 2024년 상승 가능성은 별로 없다. 그래서 하향 안정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그 2024년 책에서 네. 부동산 전문가분이 예상을 네. 하셨는데요. 네. 근데 실제로는 서울 뭐 특히 인기 지역들은 2024년에 더 오르는 모습을 보였잖아요. 맞아요.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은 공식으로만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맞아. 규제도 많고 또. 맞아요. 이렇게 오른 이유는 이번 2025년 책에서 네. 이 저자분이 다시 한번 이렇게 해명과 같은 설명을 해주셨거든요. 해명. 이유가 있다. 네, 뭐죠? 이유가 뭐냐면 자본시장의 강세로 처분 소득이 늘어난 그런 자산가들이 인기 지역에서 네. 이미 많이 올라서 우리가 뭐 고가, 초고가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아파트들을 사면서 또 올랐다라고 진단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네요.
아무튼 이렇게 이제 머니 트렌드 2024를 같이 되짚어 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올해도 제가 이 작업을 또 하면서 진짜 예측은 맞는 부분도 있었고 또 역시 틀린 부분도 있구만 이러면서 역시 예측은 예측일 뿐이구나 라는 이런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었죠. 저는 사실 이렇게 계속 흐름을 보잖아요. 네. 우리 쓸공님들도 같이 보고 계시지만 네. 이 흐름을 계속 되짚어 보면서 개인적으로는 공부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예측이 틀리는 경우도 많지만 다음 해를 준비하면서 경제 전망을 안 하고 넘어가기엔 좀 섭섭하잖아요. 그렇죠. 어떤 근거에서 그런 예측을 하는지 알아보는 것 자체가 공부가 되니까요. 맞아요. 그렇죠? 네. 전문가들은 푸른뱀의 해 2025년을 어떻게 예측하고 있는지 궁금해지네요. 그렇죠. 그럼 궁금한 상황, 경제 상황 예측부터 한번 같이 살펴보면요. 네.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이 하나 있는데 머니 트렌드 2023에서 긴축의 시대라는 키워드로 이제 글을 쓰신 분과 머니 트렌드 2024에서 중금리의 시대라는 키워드로 경제 상황을 예측한 전문가분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요? 네. 저자가 바뀌었었어요, 한번. 그런데 이번에 또 다시 2025년 예측은 다시금 2023년에 쓰신 저자분으로 또 교체가 되었더라고요. 그래요? 이유는 좀 뭐 제가 알 수는 없지만 자꾸 바뀌어. 멤버 교체. 근데 또 다시 그 서름을 딛고 다시 컴백하셨어. 돌아오셨어요. 하긴 뭐 근데 저자가 안 됐다는 게 뭐 그닥 그렇게 나쁜 일은 아니죠, 뭐. 그쵸, 사실. 맞아요. 네, 뭐 그냥 그 해 바빠서 쉬셨을 수도 있고. 그쵸, 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그래도 이제 연속성을 위해서 2023년에 그 전문가분이 네. 머니 트렌드 책에서는 아니지만 다른 곳에서 네. 2024년 전망을 어떻게 했나 이걸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이분은 그린라이트라기보다는 2024년 경제 상황이 네. 저성장의 고리에 갇히는 형국이다. 여전히 고물가이고 경기 또한 저성장으로 좋은 상황은 아니다라고 예측을 하시긴 했더라고요. 더 실제와 비슷하게 그쵸. 예측을 하셨네요. 한국 상황과 좀 더 비슷한 것 그죠? 같아요. 한국 상황을 좀 더 잘 예측을 하셨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분의 예측이 잘 맞는다고 생각해서 저자가 바뀌었나? 뭐 이런 저만의 예측을 해봤습니다. 근데 이 저자들도 이 책 쓰실 때 부담감이 꽤 크시겠어요. 너무 클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전망하는 책이라. 맞아. 그럼 이렇게 예측이 안 맞으면 왠지 다음에 그냥 안 쓴 걸 수도 있는데 괜히 교체된 느낌 들고. 그치, 맞아요. 좀 그러네. 만약 그냥 안 쓰셨다면 사과드립니다. 그죠. 뭐 이렇게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는데, 맞아, 그죠? 맞아. 시간상의 문제일 수도 있죠. 네. 아무튼 2023년 머니 트렌드 저자분이 다시 돌아와서 머니 트렌드 2025년 저자로 참여를 하셨다라는 점을 깨알 상식으로 알려드리면서 머니 트렌드 2025의 경제 트렌드 분석 내용을 같이 볼게요. 네. 머니 트렌드 2025년에서는 2024년 내용이 조금 반복되는 것 같기는 해요. 그래요? 내용을 보면 피봇의 시대, 즉 이제 중금리 시대라는 키워드가 다시금 등장을 하거든요. 네. 이 피봇이라는 용어가 방향의 전환을 의미하는데요. 네. 왜 이제 농구 경기에서 주로 쓰는 용어예요. 네. 네. 그래서 농구 경기에서 발을 떼지 않고 네. 방향을 바꾸는 것을 말한다고 하는데요. 우리 엑셀에서도 피벗 있잖아요. 그쵸. 어렵잖아, 그거. 피벗 배우다가 머리 아프잖아. 맞아. 근데 한번 배워놓으면 되게 유용한. 그쵸. 되게 그건데. 좋은 기술인데. 맞아요. 어쨌든. 네. 이렇게 이제 금리 인상 기조에서 인하 기조로 방향을 바꿨다. 네. 그래서 이제 피봇의 시대다라는 이제 설명이 되는 거죠. 네. 이번에는 피벗의 시대가 확실한 게 실제로 2024년 4분기에 금리 인하가 시작되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2025년에 몇 차례 인하를 더하면 정말로 중금리 시대가 올 것 같긴 하네요. 그렇죠. 이번에 예측은 좀 맞을 것 같아요. 이번에는 확실해. 와, 이거 연달아 2번 더 이렇게 맞추시면 진짜 인정받으시겠다. 그러니까요.
2025년 금리 인하를 바라볼 때 우리가 좀 주의할 점이 있다고 해요. 이 금리 인하가 2020년에 우리가 본 그런 이제 급격한 금리 인하와는 성격이 좀 다르다는 건데요. 네. 이번 금리 인하는 점진적인 인하로 보는 게 맞다라고 책에서 설명을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결국 미국 기준금리 기준으로 목표 금리인 중금리 네. 약 이제 3.5% 정도 수준까지 점진적인 인하가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피봇, 즉 이제 금리의 방향을 바꾸는 데에는 아무래도 2년 가까이 유지된 고금리 상황의 여파로 미국을 포함한 세계 경제가 위축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2025년은 24년부터 이어온 저성장의 고리가 계속될 전망이고 지지부진한 회복세가 예상된다. 즉 이제 가벼운 경기 침체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고 저자분이 설명하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밝은 전망은 또 아니네요. 그렇죠. 금리가 인하가 되기는 하는데 어쨌든 이 인하는 경기 침체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죠. 네. 제가 이분 말만 믿을 수는 없잖아요. 네. 그래서 이번 방송을 준비하면서 다른 전문가분들의 자료도 좀 찾아봤거든요. 철저히 준비하셨네요. 의심이 많아 일단. 네, 찾아봤더니 OECD나 IMF와 같은 이제 국제기구에서도 세계 경제 전망을 저성장으로 예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군요. 이번 2025년은 미국도 역시 2%의 성장률이 아닌 1%대의 성장률 예상치를 낮췄고요. 네. 아무래도 이제 팬데믹 위기 이후에 풀린 유동성 때문에 그동안 이제 미국 가계에 현금이 많았었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는 이 저축이 네. 어느 정도 소진이 되었고 또 미국 고용 시장도 점진적으로 위축되면서 네. 2025년 상반기에는 미국도 마일드한 경기 침체를 겪을 수 있다라고 보는 의견이 있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물론 이제 또 다른 의견들도 많아요. 유튜브 같은 데서 이제 자료를 찾다 보니까 네. 경기 침체,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뭐 소프트 랜딩이라고 보통 하잖아요. 네. 그게 아니다. 2025년에 하드 랜딩, 경제 위기가 올 가능성도 있다. 네. 뭐 이런 무시무시한 발언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네. 또 반면에 노랜딩, 경기 침체 없다. 이번에는 그냥 상승할 것이다. 성장할 것이다. 네. 라는 뭐 너무 다양한 의견이 많아서 네. 우리가 이제 개인적으로 잘 판단을 해야겠죠. 자, 경기 침체와 경제 위기라는 용어가 지금 반복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죠. 혹시 헷갈리시는 쓸공님들이 계실 수도 있으니까 차이점을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네. 경기 침체라는 것과 사실 경제 위기는 다른 상황인 거죠. 네. 그런데 간혹 이 두 가지를 같은 의미로 이해하는 분들이 계시다고 해요. 그래요? 그냥 침체는 그래도 위기보단 좀 덜해 보이지 않나? 그쵸. 직관적으로. 그치? 그치. 느낌상으로 받아들이면 되죠. 그치. 네. 내가, 나 좀 침체됐어. 이런 거랑, 나 위기야. 이런 거랑 말이 다르잖아. 그쵸? 맞아. 위기면 어떤 도움을 진짜 받아야 되는 맞아. 그런 상황인 거지. 좀 더 이론적으로. 맞아요. 네. 네. 경제 위기는 말 그대로 위기라서 네. 세계 경제 또는 이제 한 국가의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성장을 하는 그런 정말 위급한 상황을 말하는 거고요. 그래서 뭐 금융위기나 팬데믹 우리 위기 있을 때 진짜로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때였거든요. 그런 시기를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고요. 네. 반면에 이제 경기 침체, 경기 둔화 네. 이 용어들은 네. 잠재 성장률, 즉 이제 성장률 목표치를 밑도는 수준의 저성장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사람으로 치면은 침체는 이제 조금 에너지가 없거나 그죠? 좀 힘이 없는 상태고 맞아. 위기는 진짜 아픈 거고. 그치. 그죠? 뭐 그런 차이네요. 맞아. 침체는 약간 슬럼프 식인 거지. 그죠. 내 능력을 다 발휘할 수 없는. 네. 위기는 은퇴인가 그럼?
혹시나 이제 경제를 공부하면서 이 차이를 모르면 경기가 침체된대라는 말을 이제 확대 해석할 수 있으니까 주의해야 한다고 책에서도 강조가 되어 있더라고요. 맞아요. 쓸데없는 공포심을 가질 수가 있겠네요. 맞아요. 그리고 요즘 유튜브 썸네일에 뭐 네. 경기 침체 뭐 이러면서 너무 이 썸네일 자체가 너무 빨갛고 자극적으로. 그죠? 그래서 되게 뭔가 위기스럽잖아. 네. 이게 조회수라는 것 때문에 참 그쵸? 뭔가 좀 과장하게 되는 것 같아.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 쓸공님들도 이제 다른 책이나 영상 보실 때 좀 구별해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쭉 경제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2025년 세계 경제 그리고 한국 경제의 방향성이 좀 그려지시죠? 네. 어렴풋이? 어렴풋이. 네. 자, 지금까지 경제 성장률, 즉 실물 경제 트렌드를 예측한 내용을 말씀해 주신 건데요. 네. 실물 경제는 저성장한다는 것을 이해를 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자산 시장도 함께 위축되는 건가요? 자산 시장 중요하잖아요. 네. 책의 내용에 따르면 실물 경제와 자산 시장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것은 맞지만 네. 그 사이클이 동일하게 돌아간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해요. 네. 즉 이제 실제로 사람들이 체감하는 경기는 크게 좋아지지 않았지만 네. 주식 가격은 올라가는 그런 상황들이 자주 보인다는 거죠. 사실 이 실물 경제는 일반적인 서민 입장에서 체감이 되는 경기잖아요. 그렇지. 예. 네. 뭐 짜장면 값이 얼마다. 그죠? 뭐 기름값이 얼마다. 이런 건데 네. 사실 주식 시장은 투자할 여유 자산이 있으신 분들이 참여하는 시장이니까. 네. 예, 그 두 개의 사이클이 차이가 나겠죠. 맞아. 예. 좀 약간 갭이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자산 시장만 좀 다시 보면은 네. 보통 경기가 위축되는 시그널이 나오면 연준에서 금리를 인하해 줄 것이고 연준에서 금리를 인하한다는 것은 시장으로 유동성을 공급한다는 의미니까 결국 자산 시장에는 좋은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는 시장 참가자들이 많다는 거죠. 네, 사실 100%는 아닌데 그런 확률이 높은 거지.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경기가 안 좋아지면 그런 시그널이 나올 때마다 bad is good 이라면서 주식시장이 환호했던 기억도 있어요. 맞아요. 네. 네. 사실 좋은 태도는 아니지. 이렇다 보니까 이제는 경제 상황 예측을 통해서 자산 시장의 방향성을 예측하는 게 더 어려워진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더라고요. 그런데 이 어려운 일을 이 머니 트렌드라는 책에서 매년 해주고 계시니까 고맙죠, 저는. 감사하네요. 그렇죠? 네. 자산시장 전망 이야기로 돌아와서요. 일단 책에서 소개된 자산시장 예측과 관련된 내용을 같이 보면요. 2025년에 주식시장에 닥칠 변화에 비하면 2024년 주식시장은 오히려 평이했다라고 저자는 평가를 한대요. 진짜? 25년에 얼마나 큰 변화의 바람이 불려고. 안전벨트 제대로 매야겠는데요. 그렇죠. 이게 좋은 방향일지 나쁜 방향일지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무섭습니다. 네. 그 변화 중에 가장 중요한 변화로 볼 수 있는 것이 경기 둔화가 금리 인하라는 새바람을 불러일으킨다는 거고요. 사실 경기 둔화는 마냥 좋아할 이야기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이제 경기 둔화로 금리가 인하된다는 점은 자본시장 입장에서는 좋을 수 있죠. 그죠. 자본시장 입장에서. 그죠. 그리고 이러한 금리 인하가 바로 이제 실물 경제에서 수요를 끌어올리지는 않겠지만 주식시장은 언제나 선반영한다는 점. 네. 뭐 이런 여러 가지 사실들을 잘 판단해 보면 네. 기회를 포착할 수 있을 거라고 설명을 하네요. 맞아요. 금리가 변화하면 사실 금융시장부터 반응이 빨리 오고 그치. 실물 경제에는 사실 좀 늦게 오잖아요. 맞아요. 그죠? 네. 그러다 보니 주식시장 투자하시는 분들은 또 이런 걸 잘 참고하시면 되겠네요. 맞아요. 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여러 자료들을 보면서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네. 이건 진짜 제 생각이거든요. 여러 전문가들이 경험상으로 봤을 때 네. 지금 이제 주식시장에 금리 인하와 같은 긍정적인 이런 시그널들이 네. 분명 존재를 하는 거죠. 네.
예전에 제가 오건영 저자의 부의 시나리오라는 이제 책을 봤을 때도 네. 저성장 저물가 상황에서 네. 연준이 금리 인하와 같이 유동성을 시장에 공급하면 네. 주식시장 이제 특히 성장주가 좋다. 네. 라는 이런 규칙이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테크주 같은 거, 기술주 같은 것들. 그쵸. 네. 그런데 고물가 저성장 상황에서는 네. 또 반면에 이제 주식시장이 안 좋다라는 규칙이 있거든요. 네. 올해 같은 경우에 이제 고물가 저성장 상황이었잖아요. 맞아요. 또 이제 몇 년 동안 이어진 고금리에서도 주식시장은 안 좋았어야 하는데 네. 계속 올랐거든요. 네. 이렇게 이제 조정을 받았어야 하는 타이밍이 지났는데 다시금 이제 금리 인하 사이클이 온 거야. 그러니까 이제 전문가들 입장에서는 계속 오른다고 하기도 약간의 리스크가 있고 또 이거를 앞으로는 그래도 내릴 것 같은데요 하기도 애매한 거죠. 그러네요. 자본시장의 흐름에 대해서 누군가가 나서서 확정적으로 말하기에 좀 더 부담스러운 상황이 아닐까라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자료들을 보면서 전문가들도 네. 참 힘든 상황이 있겠구나라는 네. 이제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뭐 계속 반복하지만 중앙은행의 목표는 물가 안정이잖아요. 그쵸. 금리는 결국 물가 안정이 목표이기 때문에 주식시장하고 크게는 연관을 시키면 안 되는 것 같아요. 맞아. 네, 그렇게 해서 해석하면 다 틀려. 맞아. 주식시장은 왜냐하면 그때 시장 심리가 반영되기 때문에 금리와 상관없이 또 움직일 때 많거든요. 그러니까 금리의 행방과 상관없이 네. 그 사실을 어떻게 시장이 받아들이느냐 그 심리가 더 중요한 것 시장 같아요. 심리. 그렇죠. 그래서 우리 열정 씨가 소개시켜주는 책들에도 시장 심리를 강조하는 책들이 많았잖아요. 맞아. 그죠? 이번 이제 머니 트렌드 2025년 책에는 네. 앞에서 제가 소개한 내용 이외에도 네. 25년 주식의 메가 트렌드라든가 킹달러의 행방 그리고 이제 부동산 이야기까지 네. 다양한 돈의 흐름에 대한 주제들을 다루고 있거든요. 네. 작년까지는 제가 부동산도 했었어요. 예측을. 네. 근데 부동산은 정말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것 같아. 그냥 내가 볼 때는 왜 그런 말 하잖아요. 사람의 피부는 인간의 영역이 아니다. 피부는 내 맘대로 어떻게 조절을 안 된다. 부동산도 인간의 영역이 아닌 것 같아. 올해도 제가 좀 찾아봤는데 네. 전문가들도 너무 다른 의견을 얘기하고 맞아요. 막 그래서 일단 저는 뺐어요. 네, 잘하셨습니다. 네. 그래도 이제 2025년을 준비하는데 이런 네. 이제 트렌드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네.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 방송을 또 준비했고요. 저의 이제 머니 트렌드 2025에 대한 리뷰는 일부러 끝나는 건 아니고요. 다음 시간에는 또 이제 가볍게 우리가 사회 트렌드나 이제 기술 트렌드를 네. 같이 공부해 볼 거니까요. 네. 요것도 많이 기대해 주세요. 이런 것도 재밌잖아요. 그죠? 쉬어가야 돼. 경제 네. 상황 했으니까. 맞아요. 자, 오늘 방송을 듣고 전문가들도 이렇게 틀리고 확신을 못하는데 그죠? 우리도 애매한 시장을 예측하려고 너무 막 애쓰기보다는 잘 대응하고 대처하는 방향으로 내년을 설계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맞아요. 네, 열정 씨가 이 머니 트렌드 책을 소개해 주실 때마다 또 이렇게 1년이 지났구나 맞아. 하면서 약간 믹스드 필링? 약간 그게 뭔가 시원섭섭하기도 하고 애잔하기도 하면서 맞아. 그런 느낌이 듭니다. 네. 예, 항상 잊지 않고 또 머니 트렌드 소개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자, 이제 2024년도 얼마 남지 않았네요. 네. 예, 쓰공님들 이번 주는 남은 2024년을 어떻게 의미 있게 보낼지 계획해 보시는 건 어떨까 싶네요. 그렇죠. 네. 2개월이 또 짧으면 짧지만 뭔가를 해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플랭크 해봐. 3분이 얼마나 긴데 1분이 얼마나 긴데. 맞아. 2개월이면 뭐. 네, 아주 긴 시간입니다. 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요. 네. 다 같이 쓸공합시다.